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면 클래식의 어원이 도대체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클래식은 어떤 단어나 유래에서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식으로 나가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집에 다 갑니다. 그래서 일찍 답을 가르쳐 주는 것도 제가 체득한 요령이 되는데, 클래식은 로마 군대의 6개 계급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급들,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장성급 되는 그 그룹을 클라시쿠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용어로. 그래서 그 뒤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을, 그리고 집단들이나 물건들을 클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 남자분들, 젊은 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그 한미일 3개국이 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야구 게임이. 그 야구 게임의 이름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입니다. 야구에 관한 한 최고를 한번 가려보자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니까, 클래식은 음악 용어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음악뿐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탑이 이런 그런 것들을 이룰 때 클래식이라고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첫 번째 감상하실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불립니다. 그러면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이 뭐가 있느냐? 아시는 분 계세요? 바이올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만도 한데, 맨델스존, 베토벤, 그리고 브람스, 이렇게 세 친구가 작곡해 놓은 바이올린 독주곡을, 바이올린 독주곡의 남반은 1에 그치지 않고 2, 3까지 나간 적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은 공교롭게도 딱 한 곡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누구의 바이올린 협주곡 하면. 맨델스존은 음악가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이 가난 때문에 어렵게 살았다는 것과는 달리 좀 은행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좀 부자로 살았던 그런. 그래서 가난한 고생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예술을 했겠느냐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의 작곡해놓은 작품들 보면 그 얘기도 맞는 얘기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음악 감상에 앞서서 이 맨델스존과 관련된 작은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일명 곱사라고 부르는 그런 병 아시죠? 곱추, 곱사.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몸은 곱사등이고, 이런 사람이 함부르크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그 이웃에 사는 프롬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인을 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이루어지기 힘든 사람을 시작한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이, 몸이 비정상인 청년이,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늘이 맺어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창밖으로 눈을 돌린 채 마주보지도 않고, 그거야 당연히 믿지요. 근데 당신도 그걸 믿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믿고 말고요. 제가 태어날 때 신께서 제 신부를 알려줬는데, 누가 당신하고 산다는 걸, 신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아내는 곱사등이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차라리 저를 곱사덩이로 만들어주시고 그 여자를 정상으로 만들어주시자고 기도드린 바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게 결혼합니다. 이 부부가 나중에 그 멘델스존의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인연을 타고났죠. 아마도 이런 그 로맨틱한 이야기는 집안에 가문 대대로 내려올 법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멘델스존에 이르러서 이런 아름다운 곡들이 탄생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다 들으면 무지하게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1악장만 감상하고 스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금 변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 감상하실 곡하고 이 가발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쓰고 나온 거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목을 끌거나 이 가발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제1악장만 오늘 감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토벤 교향곡 5번은 대개들 아시죠? 도입부의 그 유명한 네 박자를 입으로 흉내낼 수 있는 분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빠바바바.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베토벤이 이 교향곡 5번을 이 웅장한 그 서곡 부분과 함께 작곡해놓고 세상을 뜨기 직전에 베토벤의 성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단 한 사람밖에 안 키웠어요. 그 성질 맞춰가면서 수발할 수 있는 제자가 누구였냐 하니까 피아노 교재를 쓴 체르니입니다. 바이엘 치고 나면 체르니 치죠. 그 작곡한 체르니가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 병수발까지 다 해서 떠나갈 때까지 보살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방금 빠바바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그 대목을 뭐에 힌트를 얻어서 작곡한 거에 대해서 여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교향곡 1번에 초대에 나오는 그 웅장한 테마 음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자 베토벤이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 새 소리를 듣고 이 음악을 작곡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게 사태는 미궁으로 빠집니다. 도대체 어떤 새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지금 흉내낸 새를.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음악학계에서 베토벤이 얘기한 1악장에 나오는 그 동기음악은 무슨 새일까?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갈라파고스까지 뒤져가면서 그런 새를 찾아내려고 애를 써왔고, 지금도 그런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이 가발은 1624년 프랑스의 루이 13세가 처음으로 썼던 가발입니다. 왜 썼느냐? 옛날에 장티푸스 걸리면 머리가 다 빠진 거 기억하시죠? 어르신들. 그 좀 열병을 나르면 그 머리가 다 빠지는데, 저쪽에서는 장티푸스보다는 성홍열이라는 질병이 유행해서 프랑스의 임금이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대머리가 됩니다. 나이 24살 때. 그러니 그 당시만 해도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 국가인데 외교도 해야 되고 외빈도 맞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 모양새 갖고는 좀 어렵다 생각해서 급하게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가발의 어떤 초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이지만 이렇게 옆으로 꽁지머리가 살짝 주어지죠. 잘 아시다시피 페리워크 스타일이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합니다. 원형을 따온 것은 이집트의 벽화를 보고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발을 썼던 음악가들,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가들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누구 있을까요? 뭐 이런 부분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니면 학교 뒷벽에 음악가들이 이렇게 초상이 많이 붙어 있었을 텐데 가발을 썼던 사람들 기억난다는 거예요. 현델 정답입니다. 잘 아시면서 뭐 그걸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전으로 올해로 거슬러 가면 사계로 유명한 비발디, 그 다음에 놀람교향곡 이런 것들로 유명한 하이든, 그리고 바흐, 핸델, 모차르트, 물론 중간에 끼어있는 어중간한 그 음악가들을 빼고 대음악가까지 치면 그렇습니다. 그럼 모차르트를 뒤잇는 작곡가가 베토벤인데 베토벤은 가발을 안 썼습니다. 베토벤이 가방을 쓰는 모습으로
초상 만드는 거 보셨어요? 그냥 생머리로 그냥 초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이 가발을 안 썼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가발을 일단 벗고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왜 가발을 안 썼느냐? 그 당시에 가발은 궁궐을 들어가서 왕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통행증 같은 거였습니다. 그걸 안 쓰면 궁 안에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모차르트도 궁 안에 들어갈 때는 가발을 쓰고 밖에 나와서 벗 던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베토벤은 아주 다행히도 우리가 부르주아지라고 부르는 계층이 형성됐을 때 활동을 시작했어요. 부르주아지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제가 자꾸 뜻을 모르서 죄송한데, 부르주아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이념적으로 보면 부르주아지는 좀 나쁜 사람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반체제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어원은 부르그, 프랑스 말로 성을 부르그라고 합니다. 주아지는 번역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때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때 부동산 쪽 얘기할 때는 파락군 안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로 해석 가능한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부르주아지라고 불리는 신흥 부자들이 베토벤을 좋아했고, 그 음악을 음악회를 한다고 그러면 티켓 다 사주고 전폭적으로 재정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베토벤은 굳이 궁궐 안에 가서 굽실거리지 않아도 자기가 먹을 만큼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굉장히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는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휘자 헤르베르트 본 까라얀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굉장히 많이 했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휘한 내용으로 이렇게 감상을 할 텐데, 우스갯소리로, 음악계 우스갯소리로 지휘자 몇 명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얘기를 담아놓은 글이 있어요. 포옹 글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카를 베이비라는 작곡가는 자기가 가장 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가장 많은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의 지휘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헝가리 출신의 게오르그 솔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휘자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영국의 여왕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중에 영국 여왕의 자기를 받은 것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제일 훌륭한 지휘자다, 이렇게 우깁니다. 레너드 번스타인, 미국 출신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제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당신이요 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물러나 있던 카라얀이 나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대체적으로 서열이 그렇게 잡힌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감상하겠습니다.